안녕하세요. 청개구리 수학연구소 우당탕탕 선생님입니다. 저는 6, 7살부터 초등 1, 2학년 사고력 수학을 16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반짝이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하고 도대체 어떤 수학을 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개 영역을 선정하여 영역별 실제 문제를 보여드리고 영재성 있는 반짝이는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내는지, 그리고 풀어낼 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태도가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역은 수연산 영역입니다. 7살 교재에 있는 무게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수는 3, 5, 6, 7, 9인데요. 이 수들은 무게수라는 교구입니다. 1은 1만큼 무겁고 10은 10만큼 무거운 그런 교구입니다. 아이들은 이 5개로 평형을 만들기 전에 3개로도 4개로도 평형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5개를 모두 이용해서 평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능력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등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입니다. 수험산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문제에서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두 개의 합은 하나와 같다, 가벼운 두 개는 무거운 거 하나와 같다, 이런 정형화된 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5개를 모두 올려서 평형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하기 힘들어 하는데요. 그럴 때 저는 왼쪽에 몇 개를 놔야 될까? 오른쪽에 몇 개 놔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2개와 3개, 아니면 3개는 2개와 같다,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원리를 알게 되지요. 네, 이렇게 원리를 안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능력은 어떤 걸까요? 네, 아이들은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해 나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능력은 논리적인 사고 과정, 즉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은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껏 틀려보고 틀린 이유를 분석하며 생각을 조절해 나가며 풀어야 합니다. 인지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피아제라는 학자는 아이들은 인지적인 불평형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나가며 조절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조절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풀게 될까요? 저는 아이들이 막막해 할 때 극단적으로 한번 틀려주기 전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를 올려놓고 평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2개밖에 없는 나라에 3과 5 작은 수를 주고 3개를 주어야 하는 나라에 가장 큰 수 9와 7과 6을 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너무 명확하게 틀리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오히려 알게 되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2개밖에 없는 나라에는 큰 수를 주고 3개 있는 나라에 작은 수를 주자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가장 큰 수 9와 7을 2개 있는 나라에 주고 3개 있는 나라에는 가장 작은 수 3과 5와 6과 6을 주어서 평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네, 이때 양쪽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평형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좌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주먹구구 방법으로 아무거나 식을 써서 대책 없이 반복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다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고 양쪽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봅니다. 이 차이밖에 안 나는구나. 살짝만 바꾸면 되겠다 생각해서 7과 6을 감각적으로 바꾸고 등식이 성립하는지 알아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딱 맞췄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틀린 생각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사고력 수학인데 한번 틀렸을 때 혼나기만 한 아이들은 천천히 자기의 생각을 조절할 수 없게 되겠죠. 이번에는 1학년 교재를 보고 문제를 살펴볼게요. 네, 여기 5장의 숫자 카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5장의 숫자 카드로 26을 만든다면 어떻게 아이들은 만들까요?
보통 수준의 1학년들은 25 더하기 1, 27 빼기 1, 2개 정도 가능하고 수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19 더하기 7, 17 더하기 9 정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영재성 있는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찾아낼까요? 또는 문제 자체가 찾을 수 있는 만큼 모두 찾으시오 라면 어떻게 풀어낼까요? 수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사실 아주 많이 찾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5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자존심 상해서 안 풀고 복잡한 식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처음에는 아주 많이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자 풀어본 후 자신의 방법을 발표하고 친구들과 서로 비교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원리가 숨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도와줍니다. 이것이 그룹 수업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차례차례 가장 많은 경우를 찾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풀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목표수 26에 가까운 25와 27을 먼저 만들어 계산하기입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1, 21 더하기 5, 27 빼기 1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9 더하기 7로 만드는 건데요. 이때 7 대신에 2와 5를 더 넣어서 세수의 합 19 더하기 2 더하기 5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리값 개념이 탄탄한 아이들은 이걸 바탕으로 두 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29에서 3을 빼면 되는데 3은 없지만 1과 5와 7로 수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3을 만들어냅니다. 3을 빼야 되는데 7을 빼고 1을 빼고 5를 더하면 3을 빼는 것과 같으므로 29 빼기 7 빼기 1 더하기 5로 26을 만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의 자리를 바꿔서 한 가지를 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빼는 방법으로도 만들어내는데요. 10의 자리에 그럼 이 차이 나는 숫자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재들은 이렇게 수를 가지고 놀 줄 압니다. 이런 문제들을 무척 좋아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굉장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를 갖고 노는 경지에 이르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 능력은 이번에도 역시 정확한 원리 이해입니다. 정확한 원리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갖고 노는 경지에 이르는데요. 이 문제 잘 풀기 위해서는 십진법의 원리, 탄탄한 자리값 개념이 중요합니다. 속도만 빨리 나가는 선행보다 맨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탄탄하게 수개념이 잘 소개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도전하는 태도가 어린 시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깊게 들어가는 힘, 과제 집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도형 영역입니다. 수학에서 도형이란 무엇을 다루고 있고 도형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도형도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도형 퍼즐을 그저 많이 갖고 놀면 도형 감각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소개되었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념을 처음 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다양하게 탐색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원리를 파악한다면 복잡한 모양도 더 쉽고 정확하게 맞추고 해결할 수 있지요. 네, 평면 도형 퍼즐 중 가장 단순하며 유명한 퍼즐은 패턴 블록과 실개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패턴 블록은 정삼각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교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인 정삼각형을 중심으로 도형 간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시작하는데요. 정삼각형 2개를 붙이면 마름모, 3개를 붙이면 사다리꼴, 아주 단순하지만 멋진 교구입니다. 단순하기에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탐색한 후에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수수께끼를 내주기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변이 4개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달라. 정삼각형 1개와 마름모 1개로 만들 수 있어. 나는 변이 4개가 있는데 모두 길이가 같아. 그런데 정삼각형 2개로를 붙여서 만들 수는 없어. 나는 사다리꼴 1개와 마름모 1개, 정삼각형 1개를 붙이면 만들 수 있어. 네, 찾아보셨나요? 이렇게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퍼즐을 많이 갖고 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주인공인 칠교놀이 경우에도 변의 길이가 어느 부분이 더 긴지, 칠교 조각에서는 삼각형이 몇 개인지 사각형은 몇 개인지 그리고 각 도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추면 훨씬 쉽고 빠르게 재미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형은 관찰력입니다. 네, 옆에 보시는 문제에서 색깔을 알 수 없는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 묻는 문제인데요. 7살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세밀하게 천천히 관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빠른 속도가 중요한 학습 방법이나 태도에서는 이런 관찰력이 길러질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충분히 만져보고 쌓아보고 사진 찍어보고 앞에서 옆에서 위에서 관찰해보고 해체해보고 분할해보고 다시 합체해보고 뒤집어보고 돌려보고 다양하게 만져본 아이들은 나중에 교구 없이도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도형은 논리입니다. 문제를 읽어볼까요? 정사각형 5개를 변끼리 붙여 만든 모양을 펜토미노라고 합니다. 펜토미노는 서로 다른 모양이 몇 개일까요? 만든 모양을 격자판에 그려보시오. 자, 무작정 서로 다른 모양을 찾아 그리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대체 언제 끝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겠지요. 정사각형 4개를 붙여 만든 테트로미노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테트로미노를 바탕으로 조각 하나를 이리저리 붙여가며 가능한 경우를 모두 찾는다면 빠짐없이 모두 찾기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치밀함과 과제 집착력이 중요합니다. 빨간 별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맞춰야 하는데 이 문제를 맞히는 친구가 10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만큼 치밀함과 과제 집착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탄탄한 도형 개념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경우를 치밀하게 빠짐없이 찾아내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이 길러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형은 융합 항문입니다. 패턴 블록의 넓이를 이용해 파리 잡기를 하고 조건에 맞게 파리를 잡고 식으로도 나타내어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 조각 4개로 모두 잡는 가능한 경우를 모두 찾아야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1부터 4까지의 수를 이용해 내수의 합으로 목표수 9를 만들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찾는 문제랍니다. 패턴 블록 원리를 이용한 연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패턴 블록의 원리를 이용한 분수의 덧셈 문제인데요. 이렇게 패턴 블록의 원리를 이용해서 멋진 분수의 덧셈도 가능합니다. 통분하지 않고 분수의 합을 패턴 블록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연산 그리고 도형에 이어 세 번째 주제는 스팀 유형입니다. 스팀은 여러 가지 영역을 융합한 능력을 말합니다. 수학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이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만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영재형 문제나 입시에서도 항상 시대적 현상이나 이슈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교재에 있는 문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하철 노선도를 활용한 문제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지하철을 타본 적 있는지 물어봐도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고속버스, 기차, 배 같은 다양한 교통기관을 이용해 본 아이들이 드뭅니다. 네, 또 다른 문제를 보실까요? 유통기한 문제와 슈퍼마켓 물건 분류하기 문제도 있는데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집안일하기, 함께 요리하기, 장보기,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고 놀거나 친척집 방문, 가정행사, 학교행사에도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을 민감하게 느껴보기, 명절이나 특별한 축제, 기념일 등을 알아보며 사회적 현상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경험해보기,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문장 이해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고력이 아니고 사고력 활동 수학을 강조합니다. 네, 다양한 주제들을 잘 풀려면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 그리고 언어의 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영역별로 필요한 능력 중에 과제 집착력이 계속 강조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는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네, 많은 어머니들이 한탄하시는 주제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머리가 좋아도 학습 태도가 좋지 않다면 극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아이가 그냥 상위권에 머물고 말겠지요. 자, 과제 집착력이 높은 아이, 에너지가 많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제안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기입니다. EBS 다큐멘터리 중에 학습 동기를 실험한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두 돌 된 아이들을 엄마와 함께 방에 들어가게 하여 같은 모양을 찾아 통 속에 집어넣는 장난감을 주어서 관찰을 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직접 끼워주고 심지어 이건 세모야, 네모야 이름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엄마만 뒤로 물러서서 마음껏 탐색하게 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아이씩 들어가서 놀게 했을 때 자율적으로 탐색한 그 아이만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시도해보고 오랫동안 집중하며 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 발견하려면 빨리 달리는 중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머님들 잠깐 영상을 정지시키시고 아이들 일정표를 봐주십시오.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면 아이들의 발견의 기쁨 또는 학습 동기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에 빠졌던 한 아이의 발견의 기쁨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네, 저희 아들인데요. 학습 동기를 높이려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바빠서 내버려 두었더니 저렇게 온 동네를 쏘아다니면서 관찰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매미 오줌도 맞았었나 봐요. 아이가 커서 나중에 영재학교에 갔는데 그때 영재학교 자기소개서에 매미의 오줌을 맞던 날 나는 이 길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두 번째,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동기에 집중하기입니다. 어머니들은 이걸 하면 뭘 사주겠다 같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잘 거시지요. 그런데 그런 외적 보상은 눈앞에 해치워야 될 것을 빨리 해결할 수는 있지만 내적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게 조심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낸 발견의 기쁨,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내적 동기가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여러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상은 내적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제 자체를 즐겁게 느끼는 아이들은 오랫동안 흥미를 갖고 집중력 있게 활동하는 반면에 보상에 길들여지면 과제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학습 동기는 외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적 강화가 이루어질 때이고 발견의 기쁨은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외적 보상을 줄 수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첫 경험, 첫 발견은 천천히, 정확하게, 강렬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가끔 잘못된 선행을 한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 다시 개념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제대로 된 개념을 익히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선행은 포장하지 않고 툭 던져주는 선물 같은 것이라면 제대로 된 원리 탐구는 정성스런 선물 포장을 뜯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정성이 깃든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으며 발견해 나가는 과정. 얼마나 기쁨을 느낄까요? 정서적인 기쁨은 강력한 학습 동기가 되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응용 문제가 와도 개념이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한 이상주의자인데요. 구구단도 7살 때부터 외우게 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렇게 미리 외우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배판에 끼웠더니 어떤 무늬가 있는지, 3단은 왜 이래저래 숫자가 다 다르지? 왜 짝수가 반복될까? 4단은 2단에 있는 것들이네. 이런 발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실패했을 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패했을 때 빠르게 극복하는 능력은 타고난 성격도 중요하지만 주변인이 중요합니다. 즉 부모님이나 양육자, 선생님이 아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실패의 중요성을 정말로 느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력이란
생각을 조절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아까 한 번 틀리기 전법을 써서 무게수 문제를 풀듯이 먼저 실패를 해야만 사고력이 발전하지요. 제 이름이 우당탕탕 선생님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당탕탕 선생님 앞에서는 마음껏 틀려도 좋아, 오히려 틀리면 고맙다고까지 인사까지 하고요. 아이들에게 왜 틀렸는지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너 덕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인사도 한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만만하고 허용적이어야 아이들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 과정의 중요성을 느껴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 오면 어머님들은 오늘 몇 개 틀렸어? 오늘 게임에서 이겼어? 졌어? 누가 제일 잘했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오늘 뭐가 재미있었어?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문제를 실수했다가 다시 잘 풀었구나, 멋지구나. 네, 이런 구체적인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변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지적 영역이 아니라 정서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누군가 도움을 줄 거라고 믿으면서 생각을 정지해버려서는 알을 깨고 나갈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이 어떤 수학 활동을 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세상은 기쁨도 크겠지만 많이 좌절할 것이고 많이 깨지겠죠. 그때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여기가 한계인가 하고 금을 미리 긋지는 말아주세요. 틀에 가두지 마시고 그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아이의 마음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